네, 안녕하세요. 상사중재 사례 8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주차 수업에서 학습하게 될 내용은 우리 중재지와 중거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난해한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뭐 너무 깊이 있지 않게 우리가 좀 뭐 전체적인 틀에서 개념 위주로 학습을 할 생각입니다. 그 전에 이제 먼저 살펴보게 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재 계약에 대한 합의, 중재 합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중재 합의의 그 적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런 중재 합의의 유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좋지 않은 사례들, 뭐 중재 규칙을 잘못 정한다든지 중재지를 잘못 정한다든지 중재기관을 잘못 정한다든지 뭐 그런 사례들을 봤는데 여기 2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중재 합의를 좀 제대로 한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뭐 예시라기보다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중재의 사전 합의 조항으로서 약간 이렇게 추천하고 있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중재 규칙에 따라 여기 말하는 국제중재 규칙은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규칙이죠. 그것으로 중재로 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정할 것이 중재인의 숫자를 정하고요. 그리고 중재지, 그리고 중재에서 사용할 언어 이런 것들을 결정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밑에 영문으로도 나와 있는데 여기 대갈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기입을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중재 합의문, 요 예시에 나와 있는 이 중재 합의문을 계약서에 넣거나 아니면 중재 조항으로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재 합의를 하도록 어,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운시트랄의 모델 중재 규칙 조항, 중재 조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계약과 관련해서 계약의 어떤 뭐 분쟁 그리고 뭐 불이행, 종료 이런 것들로 발생되는 어떤 다툼, 청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분쟁 해결에 대해서 운시트랄의 중재 규칙으로 그리고 중재로 해결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영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밑에 5개에 대해서 뭐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마찬가지로 중재인 몇 명을 할 거냐, 어디서 할 거냐, 언어는 뭘 쓸 거냐, 뭐 중거법은 뭐 할 거냐. 중거법에 대해서도 이 우시트랄 중재 규칙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합의하고 규정하는 내용들을 중재 합의의 내용으로, 중재 계약의 내용으로 넣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제대로 된 거죠. 지난 시간에 어떤 유효성에 문제가 있었던 중재 합의나 중재 계약은 이런 주요한 내용들 중에 몇 가지가 빠져 있거나 한 가지가 잘못되어 있거나 뭐 이런 경우였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재 합의 조항 자체의 유효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소송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분쟁 해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재지와 중거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국제 중재에 있어서의 중거법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먼저 이제 중재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중재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사전적 정의로서 중재 절차나, 중재 절차가 진행이 되고, 중재판정부가 중재 판정을 내리는, 중재 판정이 행해지는 그런 국가, 지역, 장소를 말합니다. 이 중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중재 절차에 있어서 중거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중재 자체가 이 중재가 국제 중재이냐 아니면 뭐
국내 중재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중재지를 어디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중재를 관할하는 법원이 어디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재 절차라는 것이 뭐 중재 신청부터 시작해서 심리, 그리고 뭐 판정, 그리고 승인과 집행, 이렇게 프로세스가 쭉 있는데, 이 중재의 프로세스가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국가를 달리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재지는 가장 중요한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곳이 중재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중재 판정문을 이제 그 판정을 내리는, 쉽게 말해서 중재 판정문의 내용과 그 근거를 쓰고 중재인들이 그 중재 판정문에 서명을 해서 하는, 쉽게 말하는 우리 중재 판정지, 이런 곳이 이제 중재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중재법 제21조에는 중재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합니다. 모든 게 이제 첫 번째 최우선순위가 당사자 자치 원칙, 당사자 합의 원칙에 의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겁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편의나 사건의 재반 사항들을 모두 고려해서 중재지를 정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재판정부가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정하지 못했을 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재지는 중재 장소 혹은 심리 장소와는 구별되는 곳입니다. 어떤 심리라고 하는 걸 이제 영어로 hearing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신청자와 피신청자, 그러니까 분쟁의 당사자들이 주장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을 중재 판정부의 중재인들이 듣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심리라고 하는데, 중재 판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당사자들의 의견이나 견해나 주장을 듣는 그러한 그 어떤 미팅, 만남을 어디서 할 것인지를 중재판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뭐 권한이나 이런 것들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범법 운시트럴 모델로의 20조에 중재판정부가 적당하다고 보는 장소에서 이 당사자들과 함께 만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법률적인 여러 가지 중거법과 절차의 기준이 되는 중재지와 실질적으로 중재인과 그 당사자들이 만나서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특히 그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만나는 장소, 그거를 구별을 한다는 거죠. 물론 그 중재지를 정했을 때 그 중재지에 있는 대표적인 상사 중재 기관의 그 위치, 그 장소 공간에서 심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재지를 정했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 중재지까지 직접 오기가 힘들거나 하면 뭐 중재인들이 찾아가서 거기서 당사자들의 견해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를 하기 위한 장소와 중재지는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 중재지 선정의 중요성, 앞서서도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중거법의 결정 기준입니다. 이 중재지를 기초로 해서 중거법이 결정이 돼요. 모든 섭외적 사법 관계, 그러니까 외국하고 국제적인 어떤 법률 관계에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통 어떤 이 중거법이라는 것은 뭐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중거법을 설명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실체법이 있고 절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법을 기초로 해가지고 외국법을 중거법으로 할 수 있는데, 절차와 관련된 거는 법정지에서 법이 행해지고 하는 그 법정지에서 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통 섭외적 사법관계의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자, 그래서
중거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의 우선순위는 당사자 간의 합의죠. 당사자 간의 중재지를 어떻게 하고 중거법을 어떻게 하고 이거 합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만약에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그냥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요번 주 수업 시작할 때 대한상사중재원의 그 예시도 받고 그 모델 조항, 운시트랄 모델 조항의 예시도 봤잖아요. 내용이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 앞에 그 대한상사중재원의 그 중재 합의 조항에는 그 문구에는 그 중거법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근데 운시트랄 모델 조항에는 중거법 얘기가 나옵니다. 가버닝 로우 해가지고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당사자 간에 이 중재법, 중거법을 정해 놓았으면 당사자 합의와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그 중거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거법을 안 정했어. 당사자 간의 뭐 중재 합의 조항이나 이런 거에 이 국제상사 중재의 어떤 진행과 관련해서 실체법이든 절차법이든 중거법을 안 정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당사자들이 중재지를 정했다면 그 중재지의 뭐 어떤 절차나 뭐 아니면 규칙이나 이런 것을 따르기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이켜보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합의 조항에는 중거법 얘기가 빠져 있었잖아요. 얘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뭘 정했어요? 뭘 정하긴 했어요? 중재지를 정하긴 했죠. 그러면 거기서 정한 중재지에 적용되는 어떤 실체법이든 절차법이 중거법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얘기했던 것처럼 분쟁에 실제로 적용이 되는 실체법과 그리고 어떤 중재 계약의 어떤 유효성,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했던 어떤 중재 계약이나 중재 합의의 어떤 유효성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재지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중재 합의나 이 중재 계약이 유효할 수도 있고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재지를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중재 판정의 결정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중재지가. 다시 얘기하면 중재지를 잘 정해야 되는 이유가 중재 판정의 결정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자, 한국을 중재지로 정했어요. 미국을 중재지로 정했어요. 영국을 중재지로 정했어요. 중국을 중재지로 정했어요. 중국, 영국, 한국, 미국이 다 상법이나 어떤 거래법이나 계약법이 좀 다르잖아요. 다 각국의 입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한 중재지에서 진행되는 중재 판정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 여기서는 이제 모국지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어려운 거죠. 이 말 자체가 어려운데 이 각국의 어떤 법률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그 국가의 여러 가지 법률적 기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국 중재 판정이 될 수도 있고 외국 중재 판정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기준이 돼버립니다. 중재지를 어느 나라에 했을 때 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뭐 지금은 여기 이제 외국 중재 판정, 내국 중재 판정의 어떤 기준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잘 없지만 만에 하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재지를 똑같은 어떤 분쟁이라고 했을 때 이 상사 중재 분쟁의 중재지를 한국으로 하느냐 아니면 중국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당사자들 권리나 당사자들 분쟁의 어떤 실체와 관련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결과가.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선정을 해야 됩니다. 중재지를. 자, 그리고 국가법원의 개입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중재에 개입을 하지 않고 이 법원의 어떤 판사님들은 일단 중재 절차, 상사 중재 절차가 시작이 되면 중재 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일단 기다리고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입하지는 않고 하는 건데 그러나 결국에는 이 중재 판정이 승인과 집행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이 중재의 과정에 중재의 어떤 프로세스 상에서 뭐 어떤 당사자의 어떤 증인의 진술이나 아니면 증거에 대한 조사를 할 때 법원의
어떤 승인과 집행을 받거나 아니면 법원의 협조를 구하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법원이 진행하는 것은 이 상사중재는 법원이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의 어떤 판정이나 법원의 컨트롤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 건 맞으나 결과적으로 승인과 집행 단계에 이르러서는 법원의 어떤 승인과 집행이 반드시 요하기 때문에 법원이 어느 나라 법원이냐, 그 승인과 집행을 해줄 법원이 어느 나라 법원이냐, 한국 법이냐, 한국 법원이냐, 미국 법원이냐, 중국 법원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국가를 중재지로 정했고 거기서 중재 판정이 이루어졌고 절차적으로 그리고 중재 판정이 내려졌고 근데 그 내려진 중재 판정을 그 나라의 그 중재지죠. 중재지의 법원에 들고 갔을 때 그 법원은 인정을 해주는데 만일 다른 나라에서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서 승인과 집행을 요구했을 때 다른 나라의 법원은 인정해주지 않는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재지는 중재 절차에 대한 어떤 국가 법원의 사법적 개입의 가능성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재 판정이 내려졌는데 그 중재 판정에 어떤 취소 사유가 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취소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날 하는 법원에 어떤 소를 제기할 텐데 그런 것들도 관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중재기관을 구성하거나 중재기관을 운영하거나 절차적인 운영에 있어서도 어떤 국가의 법원이 어떤 국가가 중재지가 되고 그 중재지의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여기 또 유역협약 얘기가 나오는데 유역협약이란 건 국제협약입니다. UN 컨벤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역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있고 유역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국가가 있습니다. 웬만한 국제무역의 주요 국가들,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중국이나 미국이나 웬만한 나라들은 다 가입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입되어 있지 않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유역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국가를 중재지로 선택을 했을 때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있어서 유역협약에 가입인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승인과 집행의 효력과 관련해서. 자, 그리고 편의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중재지란 거는 제가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실체적인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곳이 중재지가 되는 게 맞아요. 법정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중재 판정문이 내려지고 판정부가 서명하는 그곳 그런 경우가 이제 되는 곳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든지 뭐라고 할까요? 스포츠 경기에서도 왜 보면 홈 경기를 하는 팀이 유리한 경우가 많잖아요. 축구나 야구나. 그래서 내 집 혹은 이거는 이제 만약에 국제 상사 중재라고 하면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중재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중재를 진행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그런 유불리를 떠나서 뭐가 있어요?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언어. 당연히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중재를 붙는데 미국 말 그러니까 영어로 중재 진행하는 것보다 한국어로 중재 진행하는 게 훨씬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어떤 중재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편의성에 있어서도 이 중재지를 잘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중재지의 결정 방법 앞서서도 간략하게 얘기를 했죠. 첫 번째 당사자 자체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중재법 제21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재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자, 그러면 당사자 자체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해서 중재지를 정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정하느냐? 요 예시가 나와 있죠. 자, 당사자가 합의한 국가에서 중재를 한다. 보통은 두 나라를 중재지로, 이 중재지는 한 나라여야 됩니다. 두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사자 간의 그 협상력이 우세한 일방의 국가를 중재지로 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무역거래입니다. 국제물품 매매 계약입니다.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협상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갑이냐는 거죠. 거래 관계에 있어서. 갑과 을은 원래 계약서에 A와 B 이렇게 쓰는 것보다 전통적으로 이제 갑 누구누구, 을 누구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갑은 뭘 해야 되고 을은 뭘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약서에서 규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은 A, B, C, D, EF 주식회사고 물건을 사는 사람은 가나다라 마바사 주식회사다. 그러면 A, B, C, D, EF 주식회사는 뭐뭐를 해야 되고 A, B, C, D, EF 주식회사는 뭐뭐를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길잖아요. 그러니까 A, B, C, D, EF 주식회사는 갑, 가나다라 마바사 회사는 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을이 나오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뭔가 좀 우위에 있다고 해야 될까? 거래의 협상에 있어서 협상력을 좀 더 세게 갖고 있는 사람.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파는데 이 사람이 파는 물건은 이 사람만 팔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못 팔아. 그러면 시장에서의 어떤 협상력이나 시장에서의 어떤 다른 그 기업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좀 우위에 서겠죠.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 나만이 갖고 있는 상품,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독점적인 노하우 이런 것들이 갖고 있다면 그 시장, 그 필드에서의 어떤 영향력이나 파워는 세질 겁니다. 그러면 그 협상력이 센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국가를 경제주의로 선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밑에 영문으로도 그리고 그 밑에 해석으로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대한상사중재원회 국제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으로 중재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중재 합의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중재 합의문을 작성을 하려면 한국인이나 한국 기업이 뭔가 협상의 우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되겠죠. 아니면 반대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대한민국의 대한상사중재원이 아니라 일본의 국제상사협의회 이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미국의 AAA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그 국가를 중재주로 선택하고 싶은 사람의 어떤 파워, 영향력, 협상력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청인의 국가에서 중재를 한다라고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시가 나와 있는데 중재를 신청하는 사람이 있고 피신청인이 있죠. 중재의 신청인과 비신청인. 이게 이제 법원으로 치면 원고, 피고 이런 개념하고 이제 같은 건데 중재로서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중재기관이나 중재판정부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하는 사람, 그게 이제 신청인인 거고, 그런 어떤 거래 상대방,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중재로 인한 분쟁 해결에 신청을 당한 사람이 피신청인이 되죠. 근데 지금 신청인 국가 중재를 선택하는 것은 아무래도 신청인이 억울한 사람인 경우가 많겠죠. 상대방의 어떤 계약 불이행이나 불완전 이행이나 이런 계약에 제대로 된 어떤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 어떤 클레임을 가지고 클레임을 제기하는 사람이 될 텐데 이 클레임을 제기하는 사람이 자신이 신청하는 국가에서 중재로서 해결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신청인이 억울하니까 그 억울한 그 중재인의 국가에서 억울한 신청인의 국가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그런 중재 합의의 내용이 지금 요 신청인 국가 중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죠. 자, 이 계약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신청인의 국가에서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만일 신청인이 한국 기업이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만일 신청인이 중국 기업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중재로서 해결을 한다라는 거죠. 이 중재 기관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앞선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상사중재원과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그래서 이름이 좀 길죠.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대한상사중재원은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이렇게 되어 있죠. 영문 기관명인데 대한상사중재원입니다. 한국상사중재원이 아니에요. 가끔 그거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국상사중재원이라고 안 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자, 그 다음에 피신청인의 국가에서 중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죠. 이것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신청인이 있고 피신청인이 있는데 중재를 어디서 한다고? 피신청인 국가에서 한다고. 자, 그래서 여기 예시를 바로 보죠. 이 계약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피신청인의 국가에서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만일에 피신청인이 한국 기업이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만일에 피신청인이 일본 기업이라면 일본 상사중재협회,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그래서 일본 상공회의소에서 분리한 조직. 그래서 일본 상사중재협회, 한국은 대한상사중재원. 여기서 분쟁을 해결한다. 중재를 진행한다. 그리고 여기가 중재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재협정을 통한 중재합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합의한 중재협정에서 중재지로 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예시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계약 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과 일본 상사중재협회 간에 제정한 중재협정, 양국 간의 중재협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중재로 해결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중재협정으로 이제 결정권을 넘겨버리는 것인데, 뭐 이렇게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고요. 자, 이렇게 중재협정을 통한 중재합의가 예시로서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요. 중재지를 정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제일 깔끔하죠. 그게 뭐 어떤 특정한 국가가 됐든 신청인의 국가가 됐든 피신청인의 국가가 됐든 뭐 협정으로 정하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중재 당사자들이 정하는 합의에 의해서 중재지를 선정하는 것이 제일 깔끔하고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그런 중재지 선정과 관련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중재인, 중재판정부가 중재지를 결정을 합니다. 한국의 중재법 제21조 2항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편의와 해당 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중재지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중재판정부가 중재지를 결정을 하고요. 자, 만약에 이런 어떤 결정 방법, 중재 절차법이죠. 한국 중재법이 이제 일종의 중재 절차법인데, 이런 법에 의해서도 중재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어떡하느냐? 그때는 재판 관할, 즉 이제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때 그 어느 법원에서 어떤 법원에서 이 관할을 하고 이 재판을 진행하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피고, 그러니까 중재에서는 신청인, 피신청인인데 이 법원의 소송 절차에서는 원고, 피고입니다. 원고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사람, 그리고 이 피고가 그 소를 제기한 원고의 반대편, 쉽게 말하면 피신청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고입니다. 피신청인, 피고. 그렇게 연상해서 외우면 되겠네요. 피신청인, 피고.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피신청인의 국가를 중재주로 선택했던 그 방법처럼 피고의 주소 고소를 우선으로 하고 그것도 없으면 의무이행지를 재판 관할로 본다라는 그 규정으로, 그 일반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 올 일은 잘 없어요. 실무적으로.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내용은 준거법입니다. 준거법. 준거법에 대해서는 뭐 앞에서도 뭐 어떤 기준이 되는 법률 관계에 있어서 법 집행이나 법에 대한 판정이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되는 법을 준거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 중재 계약과 관련해서는 이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이 어떤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것에 적용되는 법, 그리고 중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절차와 관련된 법, 이런 것들이 이제 준거법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죠. 두 번째 동그라미에 중재에 적용되는 준거법에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 적용되는 절차적인 법률, 그리고 그 분쟁을
판단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맞고 누가 틀렸고 누가 위반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분쟁의 실체를 해석하는 실체법, 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떤 중재뿐만 아니라 거의 뭐 모든 법의 내용을 좀 보면 절차법과 실체법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상사중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절차법이죠. 중재 절차를 규율하는 절차법, 중재 절차법이 있고, 그리고 주된 계약과 중재 합의의 효력, 그래서 이게 계약의 어떤 책임이 누군가에게 있고 계약 이행의 불이행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이런 것들을 따지는, 쉽게 말해서 분쟁의 실체, 중재 절차와 중재 판정의 실체를 해석하는 어떤 실체법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뭐까지 있냐면, 이게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을 내리게 되면 그 중재판정부는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직접 승인과 집행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법원의 승인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법원의 승인과 집행과 관련된 중거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거법이 나뉘어서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절차의 중거법이죠. 그래서 분쟁 해결을 하는데 어떠한 절차로 어떠한 방식으로 중재를 진행할 것이냐,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그 법원에서 진행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그 어떤 법원이 위치하고 있고 그 법이 집행되고 하는 그 법정지법을 따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들이 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소송은. 중재는 이 중거법을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지만, 법원에서 재판하는 그 어떤 소송은 이걸 뭐 당사자들이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과 한국 사람 사이에서 뭐 어떤 법률 계약상에 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는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당사자들이 뭐 우리는 한국 법원에서 재판 안 할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인데, 중재는 다르죠. 그래서 중재는 이거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보통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중재지,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중재지를 정하면 그 중재지에 있는 중재 절차법이 절차의 중거법이 돼서 중재 프로세스의 어떤 절차적인 부분을 그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그 절차의 중거법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이론, 학설에는 기본적으로 법정지 이론과 탈국가 이론이 있습니다. 법정지 이론은 중재 절차는 그 중재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의 법, 중재지법, 거기서 중재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의 법을 중거법으로 해야 된다는 견해가, 이게 이제 뭐 다수의 견해고요. 탈국가 이론도 있어요. 탈국가 이론. 이거는 국제 중재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중재 절차를 국가의 법 질서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절차법은 해당되는 그 어떤 중재지, 법정지법이 아니라 어떤 국가의 절차법도 될 수 없고, 뭐 어떤 국제 협정이나 국제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이론입니다. 뭐 그건 뭐 소수의 견해고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법정지 이론에 따라서 중재지의 어떤 절차법, 실체적인 절차법이 중재 절차법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중재지를 정하는 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당사자 합의를 기초로 하고 있고,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인이 중재판정부가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앞에서. 자, 근데 이런 당사자 자치의 원칙,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 중재지를 정하고 그 중재지에 따라서 중거법이 결정되는 이 규정에 있어서 이 당사자 자치가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 경우는 어떤 것이냐? 중재 절차가 어떤 국제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중재를 집행하고 중재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그 어떤 국가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규정, 허용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거기서
거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국가가 있는데 그 A라는 국가에서는 이런 방식의 중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이 A라는 국가를 중재지로 정했어요. 그리고 그 국가의 어떤 중재 절차법이 실체적인 이 중재 판정과 관련해서 절차법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갔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A 나라의 중재법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중재 판정 자체가 이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집행되어질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중재지를 정하고 그 중재지의 절차법이 중재 절차법이 되는데 그걸 정할 때 당사자들이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원칙이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인 겁니다. 자, 그리고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에 이 이게 이제 중재지에 있어서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중재지에 있어서는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중재인, 중재판정부가 결정한다라고 했죠. 자, 준거법의 경우에 준거법은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중재지법주의죠. 중재지법주의. 이거 앞에서 똑같이 설명했던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중재 절차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중재지법에 의한다. 그래서 제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합의문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는 중재지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뭐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준거법에 대한 얘기가 없지만 뭘 정했기 때문에 중재지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 중재지에 있는 절차법에 따라서 준거법이 결정된다. 이 얘기였죠. 자, 그래서 이건 중재지법주의고 중재인 결정주의가 있어요. 이거는 준거법을 당사자가 안 정했으면 마찬가지로 준거법 또한 중재인들이 결정한다. 이겁니다. 요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 굉장히 말이 어려웠지만 중재지든 준거법이든 당사자들이 정하는 게 원칙이고 당사자들이 정하지 않으면 중재인, 중재판정부가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준거법에 있어서는 어차피 이 준거법이란 게 중재지에서 돌아가는 그 어떤 실체적인 절차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재 절차법의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중재지를 합의했으면 그냥 가는 것이고 중재지 합의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때 중재인이 어떤 준거법을 통해서 어떤 준거법을 선택을 해서 중재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무적인 이 법 집행이나 이 중재의 준거법을 결정하는 사안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중재법에서 이제 중재지를 정하고 그 중재지에 있는 국가, 중재지로 선택된 국가의 어떤 중재 절차와 관련된 중재법에 따라서 중재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보통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법이라는 게 어떤 법률적인 어떤 내용이나 절차나 뭐 예외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지만 법이란 게 모든 A부터 Z까지 모든 사항을 다 결정하거나 미리 예측을 해서 사전에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틈새나 이 법이 규정하지 못한 부분들이 덜어 나타나요. 그러면 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법에 있는 내용이 없다, 관련된 규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해당되는 부분이나 해당되는 절차나 그런 것들을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사안들이 좀 많아진다라고 하면 이 사안들 자체가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 부분만 정하기 위해서 뭐 법원에 결정을 의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이 절차나 합의의 어떤 이런 부족한 부분,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사자와 그러니까 신청인과 피신청인 중에서 유불리 판단을 해서 좀 불리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합의에 안 해줄 거 아니야. 합의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늦춰지고 뭐 결국에는 법원까지 가야 되고 중재를 하기 위해서 법원을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재지도 중요하고 중거법도 중요한데 중재의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중재 기간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웬만한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대한상사중재원이든 뭐 일본의 뭐 상사중재위원회든 뭐 중국의 국제 뭐 무역 중재위원회든 뭐 아니면 AAA든 ICC든 뭐 그런 어떤 중재 기관은 기본적으로 그 중재 기관의 중재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재 기관은 기본적으로 여러 건의 중재 케이스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고 그래서 관련된 규칙들이 잘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잘 정립되어 있는 중재 규칙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 정해지지 않은 부분을 이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 중재지와 준거법을 결정하는 것과 동시에 그 중재지에 위치한 중재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재 합의의 유효성 문제에 있어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중재지는 한국인데 중재기관은 다른 데 있다. 예를 들어서 ICC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기관을 중재기관으로 선택했다. 그런 경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ICC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ICC가 중재를 진행을 하는데 한국법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인 것이고 그렇다고 대한상사중재원을 갔는데 명백하게 그 계약서 상이나 중재 합의상에 중재 기간을 ICC로 정해 놓았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이 그걸 뭐 그렇게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재지, 준거법, 중재기간 이거를 당사자들이 잘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중재기간을 정하면 같이 그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재규칙을 이용을 해서 중재 절차,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절차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가 정리되고, 자, 실체의 준거법이 있습니다. 자, 절차적인 준거법이 있고 실체의 준거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절차의 준거법은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규율하는 거고, 실체의 준거법은 그 분쟁이 대상이 된 계약, 법률 관계, 여기서 누가 어떤 의무 이행 사항이 있었고 의무 불이행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실체를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맞고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실체의 준거법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제계약으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고 그 분쟁의 해결을 중재판정부에게 맡겨지게 되면 중재인들은 그 계약에 적용되도록 된 실체법을 적용을 해서 중재판정부가 그 계약과 관련된 실체법을 적용을 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근데 그 계약에 적용하는 법이란 게 예를 들어서 계약의 어떤 효력이라든지 당사자들의 어떤 의무, 권리, 그리고 계약 위반을 했을 때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계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취소가 불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들이 어떤 나라의 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에 적용하는 실체법을 무엇으로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체법의 선택이란 choice of law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서별적 사법관계,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 그러니까 국내의 어떤 법률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이 외국에 있는 사람인 거죠. 아니면 외국에서 뭔가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거나 뭔가 이행이 되는 그런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재판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국제사법, 서배적 사법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사법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국제사법이 있어요. 이게 법률 이름입니다.
관세법, 행정법, 대외무역법처럼 국제사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국제사법의 역할은 이런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가 적용이 될 때 관련되는 실체법을, 중거법을 뭐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 국제사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송에서는 국제사법을 참고하면 돼. 근데 이건 중재잖아요, 지금. 그래서 중재는 이러한 어떤 국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송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실체의 중거법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당사자 자체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절차에 대한 중거법도 마찬가지. 그리고 계약의 본질과 관련된, 계약의 본질에 따른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한 어떤 절차의 중거법에 있어서, 실체적 중거법에 있어서도, 실체의 중거법에 있어서도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실체에 의한 중거법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당사자 자치의 원칙은 운시트랄 모델법, 운시트랄 중재규칙, ICC 중재규칙, 뉴욕협약 모든 곳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겠죠. 자, 근데 이 당사자 자치의 경우에도 앞서 절차적 중거법의 한계처럼 이 실체적 중거법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자, 뭐냐? A 국가에 있는 A 사람과 B 국가에 있는 B 사람인데 이 A 그러면 상식적으로 A 국가 아니면 B 국가를 우리가 뭐 중재주로 정하고 절차적 중거법으로의 어떤 그 A 국가의 법이나 B 국가의 법을 중거법으로서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실무적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뭔가 어떤 특정한 국가를 중거법으로 결정을 했을 때 아무래도 유불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홈 어웨이처럼. 홈 경기 어웨이 경기처럼. 스포츠 경기에서.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일반 국가의 편파성이나 이런 것들, 어떤 유불리 이런 문제 때문에 A 국가도 아니고 B 국가도 아닌 제10국, 그러니까 제3국의 법을 실체적 중거법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뭐 해사 부분, 해상보험이나 해상운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분쟁에 있어서 아무래도 영국이 대양 해군을 오랜 기간 동안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바다를 지배를 했고 전 세계 바다를 자기 바다 누비듯이 누볐잖아요. 몇백 년을. 그러다 보니 이 해사와 관련된 어떤 법이라든지 해사와 관련된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국의 법과 판례에 오랜 기간 누적되어 있고 축적되어 있고 건의가 인정되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쟁 당사자가 영국 사람도 아니고 영국에서 뭔가 이 계약 이행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법정지나 중재지가 영국도 아닌데 영국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떤 실체적 중거법을 영국법으로 정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국제거래 이거는 국제거래이기 때문에 A 국가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뭔가 거래를 하거나 하다가 뭔가 분쟁이 발생했는데 뜬금없이 영국법을 실체적 중거법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무방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게 대체적인 입장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제약이 있어요. 앞서 실체적 중거법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그 나라에서 허용되는 절차가 아닌 경우 그러면 인정받기 곤란하다. 그래서 그 정할 때 누울 자리를 보고 누우라고 그 나라의 법률이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를 보고 정하라고 했죠. 실체적 중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체적 중거법에서도 이 국가의 법률을 중거법으로 채택했을 때 될지 안 될지를 봐야 돼요. 그 중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게 행위 능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행위 능력.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계약 이행을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미성년자이거나 아니면 뭐 금치산자, 뭐 한정치산자, 뭐 이런 되게 어려운 법률 용어인데 예를 들어서 뭔가 어떤 지적으로 뭔가 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나 지능이나 뭐 수단이나 방법으로 절대 저 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법률에 의해서 무능력자다. 그런 법률에 의한 무능력자가 계약 당사자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그 경우에는 유역협약 제5조 1항에 있는 내용처럼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판단으로 어떤 법률적 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왜 당사자가 됐냐라고 해서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적용이 돼버리면 개인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어떤 국적지, 주소지 그리고 법인에 의해서는 그 법인이 설립된 본사나 뭐 이런 주된 영업 소재지가 위치하는 국가의 법에 의해서 행위 능력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B라는 사람이 법률에 의한 그 무능력자예요. 근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합의를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률을 정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행위 능력에 관련된 거는 거의 뭐 웬만한 어떤 관련된 국가나 법률이 행위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무효로 보거나 하는 그런 입법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당사자들이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인정받기가 이런 합의가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공공질서, 뭐 공서양소, 공공질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합의된 내용에 뭔가 문제가 있어. 사회적으로나 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 합의한 내용이. 그러면 그것도 인정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합의나 어떤 부분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제약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자, 그리고 합의를 그렇게 하면 좋은데 합의가 없는 경우가 이제 문제죠. 절차적 준거법의 경우도 그랬고 중재지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랬고 문제는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제일 깔끔한데 이 실체적 준거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실체적 준거법에 있어서도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실체법에 대한 합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주된 계약, 여기서 주된 계약은 뭐겠어요? 매매 계약이라고 치면 그 매매 계약이죠. 무역이라고 하면 그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물품을 팔고 물건을 사는 그 계약 있죠. 메인 되는 그 주된 계약, 원래 계약. 그 계약과 그 계약서에 있는 중재 조항이든 아니면 별도의 중재 계약이든 중재 조항의 해석을 어떤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즉 준거법을 실체적 준거법을 뭘로 해야 되느냐, 이 실체법에 대한 합의가 없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 중재인. 이쯤 되면 이제 뭐 대충 느낌이 오죠. 아, 이쯤 되면 중재인이 두둥 하면서 등장을 하겠구나. 자, 그래서 중재인이 판단을 하는 거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실제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아니면 법정지국의 섭외사법을 따르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뭐 중재지의 섭외사법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거는 그 섭외사법이라고 하는 거는 또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어차피 이게 보통 국제사법은 소송과 관련된 어떤 섭외사법과 관련 섭외적 사법 관계에 대한 법률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뭐 할 수는 있지만 뭐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가장 깔끔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중재인이 정하는 겁니다. 중재인이.
그래서 세 번째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재판정부는 일단 당사자들의 묵시적 의사를 탐구한다는 말이 있는데 묵시적일 수밖에 없죠. 당사자들의 명시적 의사가 있다면 그건 합의이 없겠지.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나타냈으면 뭔가 그 어떤 중거법 결정과 관련해서 실체적 중거법 결정과 관련해서 뭔가 결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뭘 봐야 되는 거야?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명확하게 말을 안 해줬으니까 이 명확하게 말을 해주면 제일 좋은데 명확하게 말을 안 했으니까 중재인이 이렇게 쓱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묵시적 의사를 봅니다. 말은 안 하는데 저 사람의 의도나 저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뭘까를 판단을 해서 중거법을 선택하라는 거죠. 난감하죠. 애매하죠. 표현 자체가. 자, 근데 그게 그렇게 불가능하면 어떻게 하냐? 중재인, 중재판정부가 여러 가지 계약, 그 이제 주된 계약이죠. 주된 계약이나 중재조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관 사항을 고려를 해서 중거법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게 제관 사항을 고려한다고 할 때 그 제관 사항은 뭐냐? 이게 이제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 중거법 결정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가장 밀접한 법률을 결정합니다. 이걸 뭐 체밀 뭐 관련 결정 뭐 이런 어려운 용어를 쓴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어려운 용어까지 얘기하지 맙시다. 분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률을 중재인이 실체적 중거법으로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건 이제 당사자의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뉴욕협약의 가입국이기 때문에 뉴욕협약에 따라서 어떤 중재계약의 어떤 성립과 효력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중거법에 관해서는 당사자 약정이 최우선을 하고 당사자 약정이 없다면 중재 판정지의 법률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중재 판정지의 법률이란 게 이 분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는 그런 경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실체법은 당사자 합의, 당사자 약정 그게 최우선. 두 번째는 이 어떤 법률이나 아니면 계약 이행과 관련된 행위집법. 그래서 분쟁과 가장 밀접한 계약과 가장 밀접한 법률을 중거법, 실체적 중거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결정되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당사자들이 이런 어떤 실제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서로 곤란한 상황은 피하고 싶은 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으로 중거법을 결정하거나 중재의 경우에 중거법을 결정 안 하면 최소한 어디서 중재할지는 정해놔야 돼요. 정할 수밖에 없어요. 중재조항을 넣는다면.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넣는다면 최소한 중재지가 어디고 중재기관이 어딘지는 적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가 명시적으로 없는 경우라는 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는 중재 합의가 없어서 사후에 임의 중재를 하는 경우에는 뭐 있을 수 있으나 사전에 중재 계약을 하고 중재 합의를 한 경우에는 보통 그 내용에 따라서 중재 절차가 진행이 되면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의적 중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규정되어 있는 중재법 혹은 뭐 중재규칙 아니면 실체와 관련된 그 계약의 어떤 계약 이행과 관련돼서 판단을 해야 되는 어떤 실체법 뭐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당사자 권리 의무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른 판정을 하는 것이 중재인의 역할인데 그렇게 법으로만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결정하기가 애매한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소송이라면 당연히 뭐 판사님들은 어차피 그 법원의 내용, 그러니까 법전의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법률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법적인 판단을 하는 건데 이 중재의 대상이 되는 게 이제 국제상사중재라고 한다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서 칼로 이렇게 탁 자르듯이 결정을 하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융통성? 예. 좋은 게 좋은 거? 예. 그런 걸로 이제 당사자들 간에 뭔가 좀 협의점이나 합의점을 이렇게 좀 하는, 도출해내는 그런 식으로 중재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지금 얘기를 나오는데 이제 법원 측대로 완전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의 원칙, 그러니까 약간 이제 형평성을 좀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법은 이게 법 내용은 아닌데 어떤 사회적 정의의 측면에서 중재 판정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의적 중재, 법에 의한 중재가 아니라 우의적 중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사 중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당사자 간에 뭐 어떤 오랜 신뢰 관계가 있어서 당사자들 자체도 이제 원만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게 이 중재 판정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당사자, 신청인이든 피신청인이 뭐 다시 안 볼 사이가 아니라 계속 앞으로도 계속 거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원만하게 뭐 서로 간에 어떤 형평성 있는 결정을 내려주면 거기에 따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꼭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지 않는 어떤 우의적 중재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시트랄 모델법에서도 당사자들이 합의를 한다는 거, 이 포인트는 당사자 합의예요. 당사자들이 그런 상황이 아니야. 너 죽고 나 죽자야. 그러면 이런 우의적 중재 할 수 없죠. 중재판정부도. 중재판정부가 괜히 나서서 이 신청이라고 피신청인은 지금 뭐 거의 철천지 원수 사이인데 중재인이 뭐 이렇게 나서가지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죠 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고 그런 경우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의적 중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재판정부가 이러한 상황에서 우의적 중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중재판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떤 재량권을 벗어나는 권한을 벗어나는 어떤 판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형평을 얘기를 했는데 그 형평의 어떤 수준을 넘어서 버린다든지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도를 넘어서는 어떤 우의적인 중재는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약은 있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사자 합의를 요하지만 적정한 선에서 우의적 중재를 인정하고 있다. 운시트럴 모델법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추가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는 집행의 준거법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를 했어요. 중재지, 그리고 절차의 준거법, 중재 프로세스의 준거법, 그리고 당사자의 법률 관계, 그 주된 계약에서 시시비비를 따지기 위한 실체를 판단하기 위한 실체법적인 준거법. 요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를 했고 마지막이 이제 집행의 준거법입니다. 이 집행의 준거법은 중재기 때문에 있어요. 이게 소송이라면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중재는 중재 판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원의 승인과 집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집행의 준거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중재 판정은 어떻게 하느냐? 국내에 있었던 중재이기 때문에 그냥 한국의 중재법이 적용됩니다. 한국의 중재법에 따라서
승인과 집행이 이루어져요.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외국 중재 판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외국에서 중재 판정이 내려졌는데 그 외국이 뉴욕협약 가입국이냐, 뉴욕협약 가입국이 아니냐로 나뉜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뉴욕협약 가입국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나라들은 되도록이면 전부 다 일본이 됐든 뭐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뉴욕협약 가입국이에요. 그래서 뉴욕협약에 적용을 받는 국가의 경우에는 그 뉴욕협약에 따라서 승인과 집행을 이행을 합니다. 문제되지 않죠. 자, 근데 문제는 뉴욕협약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민사소송법이라는 게 한국의 법인데 외국에서 뉴욕협약 가입국이 아니라는 거는 웬만한 이게 참 그런 나라가 참 드물어요.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뉴욕협약 가입 안 한 나라 찾기가 더 어려워요. 사실. 근데 그런 나라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이 뭐 제대로 됐는지 뭐 그걸 떠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곤란해요. 민사소송법을 준용을 해서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이제 상사 중재를 설명하는 제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지만 드뭅니다. 이런 경우는 뉴욕협약 가입국이 아닌 데서 중재 판정을 받기도 참 드물어요. 그러기가 더 어려워요, 정말로. 되도록이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만한 웬만한 나라들은 다 뉴욕협약 가입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뉴욕협약 비가입국에서 중재 판정을 받아오면 여러 가지로 피곤한 문제가 발생한다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민사소송법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민사소송법, 외국 재판의 승인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민사소송법. 자, 민법이 있고 민사소송법이 있습니다. 그 어떤 민사와 관련해서 소송 절차적인 진행이 될 때 관련된 법이 이제 민사소송법인데 그 민사소송법에 외국 재판의 국내 승인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기본적으로 1항에 외국 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 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외국의 법원에서 땅땅땅 판결을 내렸는데 그 법원이 이런 국제 재판을 관할할 재판 관할권이 있느냐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패소한 피고가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어떤 서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된 기간 내에 송달을 받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송달을 받지 않았더라도 뭐 소송에 응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 소송의 소제기의 절차적 규정을 따지는 거예요. 이 1항 2호의 내용은. 자, 그리고 3호의 내용은 확정 재판 등의 내용이 소송 절차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선량한 풍속, 공서양속, 미풍양속, 아니면 한국의 어떤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내용이면 안 되겠죠. 판정 내용이. 그러면 한국의 법원이 재판문이 아니죠. 판정문을 받았어요. 판정문의 내용대로 이렇게 승인을 해주려고 보니까,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도저히 한국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질서상 안 되겠다 하면 인정 못 해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상호 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 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서 확정 재판 등의 승인 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확정 재판과 관련해서 한국 법원과 그쪽 국가의 법원 간에 어떤 서로 상호 인증, 상호 보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호
그러니까 너도 우리를 인정해주면 이게 지금 말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해 봅시다. 저쪽 나라에서 재판이 내려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재판문을 저쪽에서 들고 갔어. 저쪽 나라에 들고 갔을 때 저쪽 나라에서 인정해주냐 안 해주냐 이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인정해주면 우리도 너희를 인정해줄게 이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따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의.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충족되어졌을 때 유역협약 가입국이 아닌 국가에서 내려진 외국 중재 판정에 대해서 승인과 집행을 인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유역협약의 경우에는 우리가 유역협약에 있는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유역협약 가입국의 중재 판정부가 내린 중재 판정을 한국의 법원이 승인하고 집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건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여기 지금 22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유역협약 가입국이 아닌 국가에서 중재 판정을 받아왔을 때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재지와 중거법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사실 이 내용은 난해한 부분이에요.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핵심되는 내용과 개념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설명을 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와 숙지를 좀 도우려고 설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학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공지사항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2020년도 1학기의 경우에는 이제 전면 온라인 비대면 강의로 진행되기로 결정이 되었고, 중간고사의 경우에는 제가 공지글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이렇게 결정된 이상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과제로서 그게 이제 중간고사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중간고사는 없다. 중간고사는 과제물로 대체된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내고 있는 과제물로 대체하는 거죠. 별도의 중간고사 과제가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6월 말에 이제 기말고사에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성적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기말고사는 되도록이면 오프라인으로 치고자 합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학교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오프라인 기말고사를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지금 확정한 단계는 아니고요. 돌아가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기말고사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제 뭐 계속 온라인으로만 하다가 오프라인을 첫 시간이 이제 시험이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좀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학생들에게 되도록이면 불편함을 주고 싶어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로 편의를 좀 봐주고자 하는 성격이라서, 뭐 이렇게 PPT를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편하게 접근해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료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동료 교수님들하고도 많은 상의를 해요. 뭐 이렇게 어떤 방식이 제일 좋을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실시간 줌을 통해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업을 지금 이렇게 지금 동영상 녹음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를 실시간 줌 강의로 전환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래도 뭔가 한 학기 동안 이제 수업을 하면서 뭐 얼굴을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기 때문에 전체가 됐든, 전체가 참여하는 방식이 됐든, 아니면 그룹으로 나눠서 소수 인원으로 해서, 왜냐면 전체를 다 하면 자기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한 5명씩이든 뭐 이렇게 소수 인원으로 지정을 해서
화상 미팅 정도 하고 5월 중순 6월 달에 하고 6월 말에 오프라인으로 기말고사를 실시하는 그런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된다면 학교랑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학교랑 이야기를 해서 오프라인으로 기말고사를 실시할 수 있느냐 문의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제가 생각했던 바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또 LMS에 공지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수업의 진행 방향은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하는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합의가 되고 결정이 되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